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 놀라웠고요. 그래서 함께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한다고 이 구조하지 않는 현실의 이 상황을 그대로만 보도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고요.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현장을 찍었는데 배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은 그 뉴스와는 달랐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삼천구함 배에 우리가 타고 간 배를 대고 왜 구조하지 않는지를 따져 물었고요. 그랬더니 해경이 하는 말은 정조 시간이 아니어서 구조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예. 그 최경덕 참고인은 4월 17일 또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제가 17일 낮에 도착했기 때문에 낮에 진도철과 도착해서 집사람이랑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행복항에서 피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금방쯤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사고 해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 세월호에서 한 200에서 300m 떨어진 곳에 그 배가 멈추고 더 이상 접근하면 안 된다. 작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일 오후 5시입니다. 참사가 발생하고 이미 하루 이상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20분,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고요. 피정이 몇 개 있었고 세월호 주변에는 고무보트 한 대, 두 대가 이렇게 와서 빙빙 돌고 있는, 잠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요. 20분, 30분 후에 그 경찰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 이제 그 평공항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 다른 배에 타고 있던 민간 잠수사 3분이 제가 타고 있던 배로 옮겨 탔습니다. 민간 잠수사셨고 17일 새벽 3시경에 사고 현장에 도착을 했대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행위를 하고 싶어서 자원에서 사고 현장까지 오신 분이었고요. 그 3분이 제가 타고 있던 피정에 옮겨 타서 행복항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3시경에 와서 지금 저녁 5시, 6시, 7시가 다 돼가는데 바다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라고 해서 그분들은 이 배에서 저 배로, 저 배에서 또 다른 배로 배만 6번 옮겨 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수색을 하고 아이들을 구조하고 싶어서 왔는데 경찰이 배만 6번 옮겨 타게 하고 물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그 말이 기억납니다. 예. 우리 유호근 참고인은 침몰 현장 부분에서 가장 먼저 하고 또 가장 오래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구조 현장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예, 앞선 분들 말씀하셨듯이 17일 날은 그렇게 실제로 잠수하는 인력이 존재하지는 않았었고요. 주변에 이렇게 배만 왔다 갔다 했었고, 17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민간 잠수사분들만 입수를 하셨는데, 저는 10시경 입수를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구조를 하러 들어갔는 줄 알았는데, 입수하고 나오셨다 하는 얘기가 이 정도 물살이면 할만하네. 그럼 뭐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행복항으로 회항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표면 공급 방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 18일 날 새벽 3시경, 그런 다음 날 이제 새벽 3시경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을 거기서 이제 전달자로서 계속 가족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조명탄을 이용한 언론 보도 자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참사 해역에서 있을 경우에 해경은 질문에 그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 사고 현장에서 저희 가족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준 사람은 민간 잠수사 중에서 잠수 인력이 아닌 그 잠수사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독관이 그 역할을 해줬고요. 조명탄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해경에서 질문을 했는데 들어오는 답변은 조명탄이 떨어졌다. 부천에서 가지고 와야 되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이런 정도의 대답이었고요.
전혀 뭐 아무런 설명도 해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권미아 참고인께서도 그 현장에 계셨었죠? 네,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어떤 한 방을 터뜨리는데요. 그때 저희가 본 모습은 그 한 방에 아주 언론이 크게 났습니다.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엄청 애써서 구조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가대하게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애가 타도록 단 한 방만이라도 더 터뜨려 달랐을 때는 조명탄이 없다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구해된다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부천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전명선 참고인께서는 당시 그 가족 대표 13인 위원 중에 한 명이셨었죠? 네. 예. 참고인께서는 당시 수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얘기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배경이나 혹은 어느 부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저희 가족들에게 브리핑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지금 뭐 조명탄과 관계된 부분도 얘기했지만 15일 날 가족들이 이미 해역을 다 다녀오고 그다음에 17일 날 또 서망항을 통해서 사실 6명의 가족들과 1명의 잠수사를 데리고 17일 날 또 해역을 나갔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밤 10시까지 있다가 돌아온 일이 있었다 정도를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도 언론도 거짓이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무엇을 했냐 하면 사실상 그 당시에 상원실에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던 서해지방청장에서 서해지방청장을 찾아가서 항의를 하게 되고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상황실을 저희 가족들이 점거를 했다라고 해야죠. 점거를 하고 비상명령망을 통해서 대통령 비서실에도 직접 연락을 하라고 해서 전화까지 겁니다. 그 상황이 있고 나서 아마 해경부청에 제 상황 차장으로 변경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브리핑을 받게 됐었던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똑같이 앵무새처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믿고 기다려 주셔라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처럼 똑같이 앵무새 같은 그런 답변이었었고 그래서 최상한 차장으로 변경되고 난 후부터 첫 브리핑을 가족들에게 상황 보고를 받게 됩니다. 예. 다음은 4월 19일 아침 7시 해양경찰청 진도세월호 전복사고 관련 보고서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경찰청에서 나온 4월 19일자 보고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SNS 오보 및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종 가족 부모 인터뷰 영상이 일시적으로 이슈화되었으나 현장 구조대 근접 사진 게시 후 구조 활동을 응원하는 댓글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보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SNS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주요 조치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SNS 추이 변동 실시간 대응, 현장 수색 활동 사진, 영상 등 수시 트윗하여 국민적 응원 분위기를 조성 추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19일 당시 현장 구조 상황이 SNS 홍보를 하거나 국민적 응원을 받을 만한 것이었나요? 먼저 유호근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일 그 참사 해역 상황은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방송에서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하는 화면이 나왔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전화는 무슨 일이 있냐면 사고 해역의 날씨가 안 좋으니 모든 배가 철수를 해야 된다고 저희 가족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경배는 다 철수를 하죠. 근데 저희는 참사 해역을 지키면서 거기서 가족들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역할인데 저희가 어떻게든지 남아야 돼요. 그래서 사정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이곳에 남고 싶습니다.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없답니다. 철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동이 모터보트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주고 근처에 민간 어선들한테 부탁을 하셨다.
근데 뭐 민간 어선들한테 저희가 뭐 부전을 지시고 있느냐. 결국 하는 게 그 세월호를 비치고 있던 어선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대달라 그래서 거기 그냥 올라갔습니다. 얘기 안 하고 올라가고요. 그 선장님은 세월호에서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놀란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SNS에서 홍보를 하고 그랬던 상황이라는 게 정말 어이없어요. 정말 어이없고 저희는 그 선장님한테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기서 세월호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것 때문에 몰랐는데 그렇게 날씨가 안 좋아서 해경선을 철수하는데 조명피치는 낚싯배는 남아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정희숙 상무님께서. 네, 그날 19일 날이요. 가족들이 SNS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구조하지 않는 상황을 그 전날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 19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원봉사 왔던 민간 잠수사가 선내로 진입은 안 했고 선내 밖에서 선내에 있는 3명의 학생들의 시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언니과 해경이 유착관계에 있으면서 그 실적이죠. 실적이라면 실적인데 그것을 낚아채고 자신들의 업적으로 그렇게 되돌리면서 그렇게 대대적인 SNS에 희망을 버리고 뭐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해경들의 대대적인 수색 뭐 이런 것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 당시 침몰 현장 상황과 언론 보도나 SNS 등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노하는 가족들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기자들을 기자 쓰레기, 뭐 기레기라는 그런 표현할 정도로 많이 격앙이 됐었습니다. 가족들이 기자들한테 제대로 좀 보도해달라고 그 요청을 한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권미아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 사고역을 저는 사고역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서 품목항 근처에서 배를 이렇게 묶어놓은 데였잖아요. 거기에서 MBC 뭐 기자였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람이 잔잔한 바다였거든요. 근데 엄청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연기하면서 방송을 하는 그 녹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의아했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보도 나가는지도 몰랐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상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근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타 방송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정부에서 엄청 노력해서 대대적으로 구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자기네들 현장도 못 가봤을 텐데 그 편목항 앞에서 저희가 항상 그 아이들이 돌아오는 그 방향으로 식구들이 다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 아빠하고 여기서하고 좀 실갱이 좀 있었어요. 들어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냐고, 네가 뭘 하는데 어디서 좀 거짓말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했던 그런 자료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 보도로 이제 많이 방송을 했습니다. 오히려 외신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세하게 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희숙 참고인도 뭐 비슷한 경험을 하셨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6일에는 현장에 가서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뭐 일다시피 하도록 진실을 보도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7일에는 가족들이 하소연하다시피 쫓아다니면서 엄청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자도 가족들의 편에서 나온 것이 없었고요. 가족들의 우는 모습, 슬픈 모습, 쓰러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만 연출을 해내가는 모습을 봤고, 그래서 18일에는 가족들이 진도 체육관에 기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기자들을 모두 내쫓고 체육관 밖으로 내쫓고 YTN 하나만 잡고서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그게 가족의 첫 국민 호소였습니다. 내용은 정부가
해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구조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면서 거짓말만 하고 있어서 우리는 믿을 게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도와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많은 그 언론 보도의 외국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 4월 18일경 에어포켓 공기주입이 있었죠. 그 어저께도 저희들 봤습니다만은 공기 주입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께서 직접 본 상황에서는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유혹은 참고인 제일 많이 보셨죠? 예. 그 에어포켓 관련해서 어제도 나와서 막 신문을 들어봤는데 현장에서 목격한 거는 에어포켓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주입을 할 때 모든 공기가 물 밖으로 기포가 돼서 물 밖으로 몇 시간 동안 나오는 선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밖으로 바다 위로만 나오는 것을 계속 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기 주입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세월호를 지탱하고 있다는 그렇게 표현이 됐었죠. 처음에 부위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에어포 그 공기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부위가 하나가 터집니다. 왜 터지냐면 세월호가 가라앉죠. 그리고 가라앉으면서 부위가 터지고 하나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나중에 나오고 그나마 연결되어 있던 그 잠수사들이 타고 들어가는 줄도가 끊어지고 이게 에어포켓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 공기 주입을 하는 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 또 그 상황을 진두지휘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 다이버를 관리한다는 그 매니저였고요. 그 매니저가 추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사실 위에서 시켜서 공기를 주입하긴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실적 시간을 끌기 위한 거대한 쇼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당사자가. 네. 그 당시 대부분의 가족들은 행복항이나 진도 체육관에 계셨었죠. 그 에어포켓이나 공기 주입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공기를 주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 다 찬성을 하셨는지 한번 그 가족들의 그 논의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최경과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세요. 17일날 체육관에 있을 때 그 에어포켓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서 공기를 주입할 수도 있다. 주입하게 되면 에어포켓을 더 많이 만들어서 생존자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에어가 잘못 들어가서 현재 세월호 상태에서 특정 부위에 공기가 더 채워지거나 하면 세월호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가 깨지면서 침몰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설명한 사람이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해경이나 그 에어 주입, 에어포켓과 관련된 전문가라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으니까 에어를 주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의견을 내서 저희들한테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희 가족한테 물었어요. 가족이 물속에 들어가 있는 세월호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로 저희한테 그냥 물었어요. 저희한테. 가족들이 답을 정할 수가 없었죠. 예. 어떤 판단을 거기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의 저희들에게 물었습니다. 넣을까요 말까요? 이 어저께도 저희들이 보았던 그 공기 주입 튜브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전거 타이어에 가라앉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정도입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이런 튜브, 직경의 튜브를 가지고 에어포켓을 만들겠다고 했었다고 한다면은 가족들의 의견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정도에 대해서도 우리 충분히 그 에어포켓 주입하는 것에 찬성하겠다는 그런 가족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에어포켓 확보를 위해서 에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다면 그런 물건을 저희가 보고 결정해야 한다면 거절했겠죠. 예. 저희들 느낌은 어땠냐면요. 처음부터 해경이 저희들한테 한 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해경들이고 결국은 브리핑한다고 앞에 선 해경들 간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니까 현장을 직접 알고 얘기하는 거냐고 가족들은 물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들은 가보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가족들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과 여기 있는 브리핑하는 사람과 가족들이 삼자 협의를 막 이렇게 전화로요. 그 무전기도 안 쓰더라고요. SNS로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들이 하는 말은 늘 이거였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물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족들이 다이빙벨 얘기도 했고요. 오징어배 얘기도 했고요. 다른 해저 탐험 선들 그다음에 바지니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봇 해저 탐사 로봇까지 다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공기 주입을 하고 이러면서 초등 대응에 대한 자신들의 과실을 가족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느낌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나중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했던 그 모든 장비들을 나중에 하나하나 들여와서 그들이 하고 있는 건 그것이었거든요. 예. 정확한 정보도 제공이 안 됐고 또 정보 제공하는 그 사람조차도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 내에서 또 이런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선 상무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결과적으로 지금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어포켓 설을 퍼뜨리고 그 당시에 가족들이 많이 흥분하고 그 다음에 수색 구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해경 관계자들은 표현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최장시간으로 62시간 동안 살아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는 얘기를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했고 그런 거짓 정보와 그 다음에 사실 실제 그 공간에는 결과적으로는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에어포켓 자체가 산소를 주입해서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구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쪽의 발언이 아니었었던 거죠. 결론은 언론을 잠재우고 가족들에게 진짜 희망적인 그런 고문을 한 거죠. 배경은. 그래서 가족들의 동료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자기들의 시간을 벌기 위한 거였다. 대국민을 위한 육아부족들을 상대로 한 에어포켓설은 공기주입은 쇼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색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세월호가 140m나 되는 굉장히 큰 배인데 이렇게 큰 배에 그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려면은 그 여러 대의 바지선을 동원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치를 하고 그를 통해서 잠수하들이 그 잠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은 참고인께서는 침몰 현장에서 보내신 뭐 여러 가지 경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대역호라는 배가 와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정부가 피해자를 기만하고 국민을 향해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을 지금 스스로 방송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 보이는 배가 17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유일하게 세월호 위에서 잠수부를 위해 준비된 작업상입니다. 저 배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저 기관실과 연결된 저 조그만 저 실내에서 잠수부가 옷을 다 못 갈아입어요. 심지어 다 걷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갈아입어요. 잠수부 뭐 500명이요? 저 안에 4분 계세요. 4분 계셨고요. 저 배로 여기서 나흘을 버티고요. 저게 국민을 위한 사기고
사기극이죠, 사기극. 왜 여러 배가 못 들어옵니까? 큰 배가. 지금은 대륙부에 보령호도 붙여서 작업을 했었고요. 저 당시에 제 눈에 보령호가 보였어요. 근데 보령호 보였습니다. 아니다. 저 배 왜, 저 큰 배에 놔두고 왜 이 배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 해경이 답변을 이렇게 한다. 저거 모래나 푸는 바지선이라 작업 현장에 투입을 못하는 배입니다. 그런 줄 알았죠, 자기는. 저희는 저게 최소인 줄 알았어요, 저때. 야, 이 배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호바지 들어오죠. 또 시간 지나니까 엉진바지 들어오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 엉진바지보다 제가 보기에도 수백 배가 더 큰 대륙호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기극이지 아니고. 초기에 들어왔어요, 이게 초기. 16일날 못 들어왔어요. 17일날 들어왔어요. 17일날 못 들어왔어요. 18일날 들어왔어요. 저 배가 20일까지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네,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재난 현장에 있어서는 나쁜 소식이라도 정확히 전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경에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은폐하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겠다는 과장된 내용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언론은 그걸 또 그대로 보도를 해서 피해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수사 투입 세력 과장 및 실제 수색 상황 은폐와 관련해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증인들이 출석하면서 추가로 확인하고자 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정면 내용만이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종록 측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체육관에 있었고요. 저는 사법경찰과 경복과 직원들을 있는 줄 몰랐고요. 17일부터 있었고 체육관 안에는 경찰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경찰 복장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경찰 복장을 입은 형광색이 있는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은 체육관 밖에 몇 명 있었던 것 같고요. 17일 날 대통령이 오죠, 체육관에. 그때 알았습니다. 사법경찰이 정말 많았구나. 대통령이 왔을 때 체육관 입구 쪽에서부터 체육관 안쪽에 단상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데 체육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대통령을 둘러싸고 체육관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앞쪽으로 갔었어요. 제가 그때 체육관 가운데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왜 사람을 밟느냐, 사람 밟지 마라 라고 소리쳤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사법경찰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때 알았습니다. 아, 체육관 안에 수십 명 있었구나. 그때 사법경찰이 저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최종록 참고인 그 당시에 초기에 그러면 뭐 피해자 가족들이 누구고 방문객들이 누구고 자원봉사자는 이런 거를 좀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안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경찰관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19일 날 가족들을 촬영하는 그 보도진들이 체육관 2층에 있었습니다. 2층에 있었고 구조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TV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수백 명이 잘하고 있다는 방송을 계속 때리더라고요. 그러나 막상 체육관 2층에 있는 그 수많은 취재진들, 기자진들은 1층에 가족들이 쓰러져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악을 쓰거나 기절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열심히 셔터를 불러댔어요. 그래서 제발 저것 좀 안 하게 해달라고 2층을 향해서 수없이 외쳤고요. 제발 저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참다 19일 날은 제가 올라가서 싸웠습니다. 그 기자들하고. 그 기자들하고 싸웠고요. 여기 많은 기자들 여기도 있는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게 올라가서 싸우고 10여 분간 싸우고 내려올 동안 저를 제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려와서 경찰 복장을 입은 아까 말씀드린 형광색 같은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체육관 안에 있었던 그 사법경찰들은 가만히 저희들을 구경하고 있었던 거죠. 17일 날 대통령이 왔을 때 분명히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17일, 18일, 19일, 20일이 되도록
그 사법 경찰들, 뭐 정보과 직원들은 어떤 단도리를 해주거나 챙기거나 위협을 방지하거나라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체육관에는 그때 1000명 이상 있었습니다. 제 가족만 1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다른 가족들도 있었고, 자원봉사 있었고, 군청 직원들 와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이 있었고, 저희 피해자 가족까지 해서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수없이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저희들이 뭐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뭐 최경록 참고인만 경험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혜숙 참고인 혹시 비슷한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다 같은 경험이죠. 그리고 그 팽목항이나 대부분의 사법경찰들이 많았고요. 정보 그립의 사람은 그 브리핑을 하거나 이런 몇 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자살을 하거나 이럴까봐 이제 문속에 뛰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초 서듯이 서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엄마들이 막 울부짖고 소리 내고 이럴 때는 이제 여병술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봤고요. 똑같이 그러면서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눈빛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이 슬픔을 간직한 눈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감시하는 눈하고의 차이가 이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했었고, 그러면서 그들을 봤을 때 느낌은 대부분은 등산복을 좀 많이 입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간혹은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막 나서고 그러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막 적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뺏고 물어보고 이러면은 그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2학년 5반 누구? 아빠입니다. 뭐 이런 얘기였다가 그 사람인데, 분명히 그 사람인데 다른 장소에서 다시 물어보면 2학년 12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10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당시 참사 현장에서 질서 유지가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족을 사칭하기도 하고 심지어 회의에 참석하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스스로 명찰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슴에 달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과 형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을 붙잡은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일이었나요? 체육관에서 19일쯤으로 기억됩니다. 19일쯤 18일 저녁쯤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가족 대표 중에 한 명이었던 혜화 아빠가 그 밖에서 체육관 바깥쪽에서 한 사람을 끌고, 몇 명의 부모님들과 한 사람을 끌고 체육관 앞쪽 단상으로 갖고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내용이 우선 뭐였냐면, 밖에서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그 체육관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동태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을 전화로 보고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 누군가라고 해서 잡아왔더라고요. 잡아와서 체육관 앞에다가 그 사람을 세우고, 여기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 사람 프락치 같아서 내가 잡아왔다 라고 가족들 앞에서 그 사람을 공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발뺌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사람의 핸드폰을 뺏어서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를 거기다 갖다 대서 누가 봤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체육관에 있는 가족들한테 공개를 했어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했을 때 상대편 쪽에서 무슨 과장님 라는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칭하는 그런 답변이 왔었고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뭐 다른 발뺌을 또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가족 속에 섞여 있던 사람이 정말 많았었고, 그 중에 공교롭게도 가족들 바로 옆에서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다가 잡혀서 가족들 앞에 끌려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 그런 경우가 있었었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족들이 말씀하시는 게 당시
경찰관이 제복만 입고 있었어도 쉽게 구별이 됐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경찰관이 이제 적법한 근무를 하려면 정복을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음주 단속할 때 정복을 입고서 정중하게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법령에도 있습니다. 가족 대표 구성. 그래서 가족 대표 13명이 구성되었으며 이 중 밀양 송전탑 강성 시위 전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 향후 보상 등 협상에서 주도적 발언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여기서 잠깐 우리 전명선 위원장께 잠깐만 여쭤볼게요. 아까 그 원래 가족 대표 13명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뭐 이렇게 당시에 밀양 송전탑 강성 시위 전담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나요? 뭐 이런. 저희는 순수한 가족들이고 피해 가족들이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13명이 이제 구성되게 된 부분도 일반인 희생자의 대표까지도 포함해서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무슨 다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다분한 목적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감시하려는 그런 주된 의도로밖에 보여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론 자체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피해자들과 그 다음에 함께하고 아파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들리게 만들고, 아마 그 당시부터 가족들 옆에서 지원 업무가 아닌 정보관들이나 해경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국민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다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들을 고립시켜서 물론 그 힘을 그 다음에 동력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끔 고립시키려고 했던 다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저희 가족 대표 13명은 정확하게 정부든 해경이든 어느 부처를 통해서도 제대로 된 지원과 피해에 대한 상황에 대한 보고와 구조수석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없어서 13명으로 구성이 돼서 직접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가족들의 내용을 전달하고 구조 수색에 대한 실제적으로 파트를 나누어서 4개 파트로 나눴습니다. 장례 지원, 그 다음에 수색 구조, 뭐 대회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제 가족들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그 당시부터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강성 가족들 5, 6명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직접 가족 대표 1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전명선 위원장도 잘 모르는 내용들을 이 경찰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혹시 정혜숙 참고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도 학부모지만 처음 이렇게 대대적으로 모였고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저희를 그렇게 구분하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저희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하는 일이 지금 보호를 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데 왜 우리들을 그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지, 경찰의 업무가 그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저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일을 겪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내 자식이 지금 물속에서 생사를 모르고 있는데 누구나 목소리를 높이는 건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감시해야 되고 감시하고 또 그것을 분석해서 나누고 아무 소리도 못 내게 분리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죠. 저희들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고요. 저런 일을 당하면서 저희가 느낀 건 뭐냐면 그 난민들 많죠. 예, 그 난민들이 겪는 그 아픔, 그리고 보호되지 않는 그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가 다 겪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러면 그 뒤를 몇몇이 따라다니는 것, 이런 것들도
받고 짐작은 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외신 기자들과 우리 언론들이 안 하니까 외신 기자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는 가족들 이런 사람들 뒤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붙는 것 이런 느낌들은 다 받고 있었습니다. 예. 한마디만 더 드린다라고 하면 저희 해경과 그다음에 정보관들 가족들을 사실 보호해야 될 그 사람들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년 동안 6차례죠. 2달에 한 번씩 무조건 제가 그런 내용이든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청 이런 쪽을 통해서 2달에 한 번씩은 항상 저희 통화 내역을 조회를 해갑니다. 현재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해경과 정보관들이 가족들 보호 차원이 아니라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단서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명훈 위원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화가 많이 나네요. 자,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 보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 할 일인지 욕을 해주고 싶은데요. 그런데 보고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4월 16일 참사 발생했고 일주일 정도 된 시점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고 관련 정부 비방 발언 등 특이 동향 없음. 아니 지금 피해자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뭐 장례를 어떻게 할 건지 뭐 분향소 설치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이란 국가기관이 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씩이나 되는 경찰이 정복 입은 경찰은 하나도 없고 사복을 입고서 뭔가 은밀하게 감시하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정보를 빼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슬렁거리고 다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 텃밭으로 이번 사고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SNS 의견 개진 등을 차단해 민심 동요 없도록 대처. 이게 사고 현장이 뭐 야권의 텃밭 이런, 그러니까 이걸 진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될 경찰이 여권 야권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처음부터 이게 사실 이거 선거법 위반 같은데요. 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경찰청의 유관기관 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지방청 향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안산 지역에서 장례 보상으로 인한 대정부 반발, 유가족 간 갈등이 초래될 것에 대비 사망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 분석을 위해 직간접 접촉선 확보, 무슨 간첩입니까? 확보 및 강성단체, 불순 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 강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결국 참사 초기에 경찰과 해경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참 너무 좀 적나라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특조위한테 내놔라 라고 할 때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들고 따지는데 증인이 여기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참사 초기에 경찰의 대응은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기 계신 가족분들이 이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요. 그 피해자 가족들이 참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조가 안 됐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밝혀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경찰은 무조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물리력으로 막기만 했잖아요. 여기 지금 사진 보세요. 이게 무슨
대정부 무슨 규탄 집회하는 장소 같아 보이죠? 여기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경찰들 보십시오. 아니 이 치안 유지에 신경 써야 될 경찰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경찰이 나왔습니까? 최경덕 참고인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7, 18, 19일까지 가족들이 그 저는 체육관 줄 있었으니까 있으면서 느낀 것은 그거였어요. 방송에는 대대적인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이 직접 보고 듣고 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명, 두 명, 공포트 한두 대 떠다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누군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데 언론은 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고립되어 있다. 우리가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 대통령도 다녀갔는데 누군가가 대통령한테 가는 정보조차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알려야겠다. 우리가 너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체육관 앞쪽에 버스들이 있었죠. 가족들이 팽목항과 왕복하는 그 버스들이 수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여수로 나가자. 진도를 벗어나서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든지 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좀 알려야겠다. 대통령에게 민원이라도 넣으러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 가족들이 차를 타려고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갔었고요. 제 추측입니다만 운전기사들을 다 빼돌렸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때. 그때 가족들이 한결같이 외쳤습니다. 걸어서라도 가자. 그래서 19일날 그렇게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진도 대교 근처쯤에 다다랐을 때 처음으로 경찰들이 가족들을 틀어막았죠. 저 때가 처음입니다. 20일 오전이고요. 저 때 틀어막혀서 저희가 아무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가족을 틀어막는 경찰을 저 때 처음 접했죠.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 팽목항 주변에 이제 관광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많이 있었고 버스 안에 기사들이 항상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상 저렇게 서울로 가자라고 해서 가족들이 움직였을 때는 그 버스 안에 앉아 있었던 평소에 그 전에 앉아 있었던 기사들이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또 신속하게 경찰이 해결했나 봐요. 기사들 다 빠져라 이런 식으로. 혹시 뭐 이날 상황에 대해서 정혜숙 참고인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 한 정보관인 것 같은데요. 사법경찰이 저희한테 잡혔어요. 계속 따라다니다가 그날은 통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가족들이 회의를 하려 치면 뭔가를 뜻을 모으려고 하면 늘 방해를 했었는데 그날 이제 희망 고문이 다 끝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구조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뭐라도 하자, 대통령이라도 만나든지 뭐라도 하자,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진도체육관 밖에서 정보관 하나가 잡혔습니다. 왜 전화를 하는 내용이 잡힌 거죠? 왜 가족들이 청와대로 간다는데 보고를 안 했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잡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감시하고 그랬구나 하면서 누구랑 감시를 했는지 대조를 하게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그것을 겪음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이튿날부터 왔었잖아요. 와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갔고 그런데도 대통령 앞에서 500명의 잠수사 뭐 이러면서 구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해경들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요. 또 국무총리가 왔다 가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다녀갔는데도 구조에 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들 약속은 하지만 아무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때까지도 벌써 5일차가 다 돼가는 시즌이죠. 그런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그 부양되는 시신만 건져 올리는 게 전부였기 때문에 너무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 총수 책임자를 만나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해서 가족들이 진도대교로 가면서 이제 서울로 기차 타고 갈 생각으로 그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조금 보태면 사실상 그 관광버스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고 나머지 바깥 외부에서는 이제 이미 경찰관이 진도체육관 앞에서 한번 차단하는 경우가 생겼었고 그 다음에 안산 쪽에서 관광버스를 4대를 별도로 또 준비를 시켰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서울로 가서 청와대를 가겠다고 해서 저 걷게 된 계기는 근데 이미 진도체육관에서 출발할 당시에 1차 병력에 의해서 가로막혔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아무튼 그걸 가는데 큰 제재는 안 받고 사실 맨 처음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걷기 시작했던 이유는 나머지 안산에서 준비되는 버스가 내려오면 그걸 타고 서울로 이동하려고 했었던 건데 사실 그 버스도 중간에서 다 가로막혀버린 거죠. 버스가 저희 가족들이 걷고 있는 그 장소로 도착을 못했습니다. 버스는 다 차단을 시켰던 거고 예로 안산에서 지역 방범대원 차량들은 저희가 진도대교로 걷고 있는데 먹을 거라든가 그걸 안산에서 직접 싣고 와서 저희들 가족들에게 그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빈 버스 차량은 가로막혀서 실제 저희가 진도대교까지 그럼 걸어서로도 간다. 버스가 도착을 못하니 버스가 막혀서 내리니 그래서 그렇게 됐던 거였습니다. 답답했을 텐데요. 근데 뭐 저렇게 이제 처음으로 경찰이 대놓고 가족들을 막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은밀하게 미행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면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경험담을 잠깐씩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조병선 위원장. 제가 현장에는 없었고 가족 대책이라고 사실 이렇게 꾸려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올라와서 가족협의회 부위원장이 됐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동향에 대한 부분으로 다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고요. 그 첫 번째는 가족 임원들, 대표단들이 진도로 올 당시였습니다. 그때 고인돌 휴게소에서 아무튼 그렇게 뒤에 따라오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걸 붙잡아서 소속을 묻고 결론은 그 건을 해서 경기경찰청장이 분향소에 와서 우리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한 건이 발생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그 십자가 도보순례단에서 두 분 아버님과 시민들이 함께 도보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똑같은 또 그런 행위를 해서 발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도보순례단 때는 공주경찰서 정보경찰이라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범미아 어머님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 다음 아침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참석을 못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분향소에 돌아가는 당지가 하거든요. 각반에 이제 나눠져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당직을 쓰다가 이제 화장실 가려고 잠깐 나왔는데 주차장에서 무전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남발을 막 읽어주면서 조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희는 사찰당하고 있고요.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디서나 가족들이 늘 감시당하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불편하고요. 솔직히 기분 되게 나쁩니다. 계속적인 지속적이면서 그리고 또 하나도 변하지 않은 정부와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런 기레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좋은 얘기는 안 나갑니다. 물론 좋은 분도 계시겠지만 역시 저희는 계속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저희를 따뜻이 감사해야 되는데 끝까지 저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화나고 격분합니다. 대놓고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굉장히 섬찟할 것 같은데 뭐 어떤 경우를 느끼신 건가요? 청운동 농성을 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 가족 대표로서 청와대 민원실에 민원을 넣으러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이렇게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을 때였어요. 경찰이 이렇게 틀어막고 민원을 넣어가는데 막았었고요. 민원 넣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길을 터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 그러더라고요. 2학년 4반 최성화 오빠 최경덕 씨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를 딱 지명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와동사실은 최경덕 씨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정확히 지목을 해요. 누구 아빠 누구 어디에 사는 그 사람은 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폭력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거기까지. 가족들이 국회, 청운동, 광화문 등에서 그 특별법 제정, 개정,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 이런 요구를 위해서 집회를 한다면 원래 대한민국에 집회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호해야 되는데 세월호 관련 집회라고 하면 그냥 쌍심지켜고 그냥 막으려고만 했는데 실제로 그 정부의 그 집회 과잉 대응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이게 가족분들이 피해자분들이 직접 느낀 거는 어땠나요? 실제로 이동도 어려웠다고 하는데 뭐 정혜숙 참고인 청운동에서 뭐 어떤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청운동 팬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광화문, 청운동 다 그렇죠. 저희들은 너무 많은 그 공권력의 사찰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당해서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 이전에 이제 국회에 갔을 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특별법 국면에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노숙 농성을 하다가 다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결정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논의였어요. 의견들이었는데 다음 날 이제 차를 타고 가족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가는데 완전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찰 병력으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타고 간 차 안까지 다 뒤지면서 우리가 그 시위에 쓸 장비들을 가져왔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하고 소지품마저 검사하고 이런 법을 당하기도 했고요. 청운동을 우리가 가게 된 거는 유민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단식한 걸 전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단식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계속 객적으로 했죠. 다 쓰러져 가는 그 몸을 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족들이 그것만이라도 대신하자 하고 청운동에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그 면담 요청을 대통령에게 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회의를 그날 한 건데요. 그날 오후에 한 건데 그걸 어떻게 알고 가는 길마다 족족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겨우겨우 몇 명이 이제 청운동 동사무소에 모였는데요. 차벽으로 막고 또 CCTV로 저희들을 감시하고 이래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희를 볼 수 없게 이렇게 원천 봉쇄하면서 저희들이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76일을 견디는 일도 벌어졌었죠. 이게 최경덕 참고인께서는 청와대에 가가지고 무슨 신문고 얘기라고 뭐 민원을 좀 전달할 방법을 좀 달라고 했는데 뭐 아주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고. 가족들이 청운동에 있으면서 청와대로 향해 가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민원 넣으러 가는 거였어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민원 넣어서 서면으로라도 좀 보시게. 그래서 전달하러 가겠다라고 하면 그 민원 넣으러 가는 것 자체가 막혔어요. 늘 석준이 아빠 거기 가 계셨지만 중국 관광객도 가는데 우리는 못 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안타까워서 그렇게 있었죠. 그 청와대 앞에 신문고가 있으니 신문고라도 좀 치게 좀 해달라. 신문고 치러 가겠다. 민원실에 안 가고 그냥 신문고만 치고 오겠다. 정부과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곳은 원래 국채도 없다고.
그건 신문고 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곳엔 국채가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 뭐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뭐 집회를 한다거나 이제 민원을 전달하러 간다고 하면 이제 그 우리 주변에 뭐 주민들의 뭐 민원이나 불만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들으신거나 그런 게 있는지 김미아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청운동을 처음에 비밀리 한장으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온몸을 몸싸움하고 진짜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시민들이 주는 거 이렇게 물병 하나마도 경찰들이 엄청 그냥 격렬하게 붙들고 들어오고 밀고 다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뭐 장판도 깔고 이제 아예 그냥 정말 3년 탈상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안 만나주면 우리 그런 식으로 계속 기다리고 면담 요청하고 그렇게 다녔는데요. 그 민원이라는 자체는 저희 동사무소나 그런 데서 들은 게 아니고 정보관이 자꾸 민원 들어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이제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동장님도 만나보고 그 주변에 이제 주민 대표님들하고도 이제 의논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제 불편사항이나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도 저희 마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지 않게끔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정리해주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약속 지켜주고 저희 역시 가족들이 불편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요. 그래서 자꾸 민원을 넣는다, 민원 들어왔다까지 해서 동사무소가 또 확인하고 또 확인했지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보관이 자꾸 양쪽으로 다니면서 파출소에 다니면서 이쪽 다니면서 네, 민원 들어왔다고 얘기 좀 하자 제발. 근데 이제 이분들도 민원이 들어와도 사실 좀 따뜻거려주고 싶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제 발로 들어왔고 제 발로 나갈 수 있게끔 안에서 한번 만나주면 되는데 이렇게 같은 고민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거 확인했지만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네. 작년 이제 4월 16일 날 일주기 추모 행사를 위해서 광화문을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일주기 때 헌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헌화가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헌화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경찰이 너무 그 과민 반응을 하고 그 집회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참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그랬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4월 16일이고 일주기이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단체로 무엇인가 세게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일대를 다 원천 봉쇄를 하고 도로는 차로 막고 경찰병 차로 막고 또 인도는 경찰 병력으로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 시민들도 다니기가 정말 애타게 힘들게 그렇게 했던 날이죠. 그날 가족들은 추모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또 시민들은 그런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원천 봉쇄를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분양하러 오는 길조차도 막고 아주 멀리 돌아오게 했고 그 틈을 어떻게 이용해서라도 오려고 지하철을 타고 오려고 하면 광화문 지하철을 그냥 통과하게끔 내리지 못하게 그렇게 봉쇄를 해버리고 겨우 내린 시민들한테는요 얼굴에다 직접 캡사이신을 쏘고 막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히 한 게 그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친구, 희생 학생의 친구 뭐 이런 아이가 꽃을 들고 헌화를 하러 오는데 줄을 서서 오는데 그 꽃을 딱 꺾어버리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행을 얘기하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집회하다가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피해자들이 다친 적도 많았다고 하는데 혹시 뭐 우리 권미아버님 뭐 알고 있는 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사 쪽이신가? 우리 반에 이제 어머니 한 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경찰이 너무 진압을 세대고 그리고 이제 밀고 화장실 좀 뿌리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밀려가지고 심하게 이제 다쳤는데요. 그때 갈비대가 4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4대가 아니고 골절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앰뷸런스가 들어오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응급차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이렇게 경찰 병력이 많은 데다가 차도 다 쳐놨죠. 그리고 정말 위험한 상태에서는 무슨 차가 들어오게 이렇게 좀 뚫어놔야 되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차를 두고 응급 이제 소방대원들이요 들것을 들고 막 뛰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도 되게 많았고요. 또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다친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 응급 상황에서 길을 안 터준 거예요? 왜 우리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가다 보면 삐뽀삐뽀 이걸 막 피해주고 뭔가 응급차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근데 경찰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최경덕 아버님도 뭐 심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 청와대로 그때도 민원을 위한 목적이었고요. 청와대로 민원을 넣어도 가겠다. 저희 가족들은 항상 그 청동 쪽을 향하면 당깁니다. 민원 넣으러 가겠다. 뜻을 전달하겠다. 만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고요. 광화문을 돌아서 청동 쪽으로 이렇게 청와대 방향으로 이렇게 턴을 했을 때 경찰들이 길을 가로막았고요. 인도를 다 틀어막길래 차도로 내려갔더니 차도도 가로막았고 그러나 인도로 갈래라고 다시 얘기하니까 아버님 인도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도도 안 되고 차도도 안 되고 인도가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경찰과 대치를 하게 됐고요. 경찰과 이렇게 몸이 마주치는 순간 경찰 쪽에서 손이 하나 제 쪽으로 날아왔어요. 그래서 안경을 이렇게 뺏어가버렸고요. 제 몸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부셨어요. 제 방향을 향해서 보란 듯이 이렇게 부셔버렸어요. 네. 그렇게 다 부셔버리고 나서는 캡사이신 물총이 바로 제 눈으로 날아갔죠. 저는 그걸 맞고 쓰러졌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행을 해가더라고요. 물론 미란다 원칙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말씀을 듣고 제가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막 그냥 몸이 그냥 지쳐질 정도네요. 다친 거는 수없이 여기저기 조금씩만 다쳐있는 거 많았고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한 가지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얼마나 원천 봉쇄를 했는지 가족들이 화장실조차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거기 들어오는 가족들이 그렇게 원천 봉쇄됐을 때는 김밥이나 물도 못 들어오게 했고 그걸 억지로 반입하면 쳐버려가지고 쓰레기가 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정말 너무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이 많았는데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아빠들이 있고 그 어린 경찰들이 많은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가족들이 엄마들이 서로 이렇게 안 보이게 도와주면서 노상 방뇨를 하루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지나치고요. 여자로서 또 생리적인 현상 이런 거마저도 인격을 이렇게 모독하고 이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 저희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의미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이렇게 지금까지 피해자 가족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이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피해자들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인 자료로 사실 많이 확인되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캡사이신 아시죠? 이렇게 확 뿌리는 거. 제가 뭐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런 너무 많았는데 하여튼 그 군대에서도 그 훈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견디기, 체류탄가루 견디기 훈련. 근데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요. 정말 치명적인 어떤 측면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건데. 한번 보시죠. 여기 2014년도 총 사용액의 2.5배를 사용했다는데 그게 언제 사용했다는 겁니까? 바로 세월호 집회 3일 하는 동안에. 정말 하여튼 세월호만 들어가면 너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캡사이신 사용 양으로만 이렇게 확인되는데 나머지 실제로 갈비뼈가 부러지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듣고 확인한 거 뭐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상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말고도 사실 너무 많을 텐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 하다 보면 여기 다 기절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말씀 해주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저는 그걸 듣는 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경찰이나 정부로부터 해서 저희가 피해자로서 당연히 보호받고 저희 가족들이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는지 그거에 대한 오로지 진상규명을 바라는 게 저희 가족들 뜻이었고 그런 진상규명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른과 그러니까 경찰 그다음에 정부 부처 혹은 어른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한 희생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예우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4월 16일에서부터 18일까지 동안은 저희 가족들이 요구하에 기본적인 희생자들의 예우조차 갖추지 못한 게 정부였습니다. 희생된 아이들이 올라왔을 때 그 세안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언론과 가족들에게 공개되게 만들었었던 게 이틀 동안의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예우라도 갖춰달라고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그것도 이제 세안을 시킬 수 있게끔 됐었고 그 다음에 정부 합동 분향소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요구를 해서 말 그대로 안산에 화양면제 정부 합동 분향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 운영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 가족들이 요구하고 또 국회를 찾아가고 관계 부처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요청드려서 지금 운영이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경찰들이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비도덕적인 아까 참고인이 얘기하셨다시피 진짜 어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경찰 병력들로 인해서 어머니들이 노상 방뇨를 하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옷으로 가리고 자식 같은 여경과 그 다음에 그 당병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진짜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 가치관 자체가 있는 것인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찰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서는 피해 가족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국민들의 영업과 힘으로 만들어지는 이 특별조사위원회도 끝까지 진상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뭐 이제 아까 보호 얘기를 했었죠. 경찰 병력의 보호 회전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보호라는 것에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아이들 시신이 올라와도 그 아이들을 수습해 준 것도 민간 저 시민들이었고요. 아이들을 물 속에서 수습하는 것도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외칠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목소리 들어주고 함께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들 모두가 민간인들, 시민들입니다. 또한 진도에서도 저들은 보호하지 않고 우리를 난민 취급하듯이 막 이렇게 했을 때, 국가가 그렇게 했을 때 자원봉사 오시고 한 그 수많은 시민들, 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해 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민들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건강하고 가슴 뛰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에 저희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시민들이 좀 더 나서주셔서 이 특조위가 특별법이 그냥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힘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또 이게 무산된다 하더라도 다시 세월호 이 진실만은 밝혀야만 되는 일이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지키는 일이 이 세월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서 등한시하거나 헛되게 생각하거나 이럴 수 없는 사안을 가지고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주시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기를 이 기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듣고 이제 이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마무리하는 건가요? 예. 마무리 발언하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그 경찰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참사 이후로 경찰이 했던 일 중에 잘했던 일 한 개만 제가 생각이 나서요. 5월 1일 날 방북동에서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작년 5월 1일입니다. 취대 앞쪽에 물대포도 있었고요. 캡사이신도 난무하고 있었고 경찰과 가족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형준이 아빠가 외쳤습니다. 우리 아들 모자 어디 갔어? 그 모자 우리 아들 유품인데 그 모자 가져와. 그거 있어야 돼. 그 모자 없단 말이야. 그 모자밖에 없단 말이야. 그 모자 우리 아들 유품이라고 돌려달라고. 경찰이 그걸 집어 가버린 거였어요. 공사을 하다가. 그러니까 순간 양쪽이 다 멈췄어요. 다 멈추고 경찰 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어요. 모자 찾아와. 한참 있다가 모자가 건너왔습니다. 제가 참사 이후로 겪은 경찰이 제일 잘하는 일은 그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유품을 지켜주는 그런 거였었고요. 그 이외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속 가로막힌 기억, 말하지 않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관등 성명을 밝히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행위들을 계속 겪어왔어요. 시민들과 단죄를 시켜서 무지해를 쓰는 것도 봤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2년 넘게 지나왔네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그렇게 지나오면서 저희 가족들 지금도 굶고 있는 사람들 여기 앞에 여기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좀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가 좀 이 사람들이 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왜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떠날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하다고, 떠나면 안 된다고 누가 좀 이유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2년 동안 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꼭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웠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제가 알던 대한민국이 지금 있나요? 아니면 원래부터 이런 나라였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 네, 신문에 참여해주신 우리 신현 의원하고 권 의원 감사드리고요. 힘드신데, 한번 진술하시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네,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세월호가 제대로 올라와야 되고요. 저희 아직까지 그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친구를 기다리는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국민이 있습니다.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꼭 마지막 끝까지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조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